경북의 작은 어촌 마을, 물비린내와 소금기가 섞인 바람이 골목을 휘감았다. 정혜수는 그 바람을 마시며 자랐다. 10살이 되기 전부터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다. 새벽이면 어머니를 따라 부두로 나가 그물을 정리하고 통발에 낀 해초를 떼어냈다. 학교를 마치면 집 앞 작업장에서 젓갈을 포장했다. 손톱 밑엔 늘 비린내가 배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소금물에 쩔어 갈라졌다. 애순아,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손이 급하다. 어머니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가난은 선택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교과서는 낡고 해졌지만 그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글씨를 따라 쓰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젠가 달라질 수 있을까? 20살이 되던 봄, 애수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도시행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바다를 보며 다짐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서울의 섬유공장은 차갑고 좁았다. 형광등 아래 빽빽이 늘어선 재봉틀 앞에서 그녀는 하루 12시간씩 옷감을 꿰맸다. 따다닥 따다닥. 기계 소리는 심장 박동처럼 그녀의 일상이 됐다. 몇 년이 흐르자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찾아왔다. 관절염이었다.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손을 주무르면서도 그녀는 버텼다. 결혼은 작은 희망이었다. 성실한 남편, 소박한 신혼집, 그리고 딸 유진. 하지만 유진이 3살 되던 해 남편이 쓰러졌다. 말기였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애수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그래도 남편은 떠났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유진의 작은 손을 잡은 애수는 중얼거렸다. 내 아이만큼은 나보다 나은 길로 보내고 싶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갈 이유였다. 유진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음악 선생님이 애순을 따로 불렀다. 유진이 피아노에 재능이 있어요. 제대로 배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애순의 가슴이 뛰었다. 딸이 뭔가를 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피아노 선생님이 되고 싶어. 애수는 딸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피아노 학원비는 한 달에 30만 원, 악기 구입비는 300만 원이 넘었다. 콩쿠르 참가비, 반주자 비용, 음대 입시, 레슨비까지 더하면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애수는 공장 일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해 가을, 애수는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내고 좁은 가게에 테이블 4개를 놓았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볶았다. 낮엔 배달을 다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다. 손끝은 칼에 베이고 뜨거운 기름에 데었다. 손가락 관절염은 더 심해져 밤마다 욱신거렸다. 그래도 애수는 웃었다.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탈 때도, 손님에게 인사할 때도. 유진이 연습실에서 피아노 치는 소리를 떠올리면 견딜 수 있었다. 엄마, 나 이번 콩쿠르에서 금상 탔어. 유진이 상장을 들고 뛰어올 때마다 애수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래, 잘했다. 우리 딸 최고야. 유진은 음대에 입학했다. 등록금은 학기당 500만 원이 넘었다. 애수는 분식집 영업시간을 더 늘렸다. 쉬는 날은 없었다.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다. 그렇게 4년을 버텼다. 졸업 후 유진은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했다. 첫 해에 떨어졌다. 둘째 해에도 셋째 해에도. 학원비는 계속 들었고 애수는 허리가 굽어가는 걸 느꼈다. 유진의 얼굴엔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말했다. 엄마, 나 그냥 음악 접고 카페나 해볼까? 애수는 멈칫했다. 손에 든 국자가 떨렸다. 그동안의 세월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갈라진 손, 휘어진 허리, 잠 못 이룬 밤들. 그런데 이게 끝이란 말인가? 카페? 응. 요즘 카페 창업하는 사람 많잖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유진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그저 지쳐서 내뱉은 말 같았다. 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딸의 미래가 두려워졌다. 엄마, 나 카페 하고 싶어. 남자친구랑 같이.
유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애수는 국자를 든 채 멈칫했다. 카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음악은 이제 안 돼. 임용고시도 지겹고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어. 요즘 카페 대박 나는 데 많잖아. 애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유진아, 카페가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창업 비용도 만만치 않고. 엄마, 나 진지해. 이미 남자친구랑 다 알아봤어. 인수할 자리도 있고. 3천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 3천만 원. 애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돈이면 분식집을 몇 년은 더 버틸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간절했다. 엄마가 안 도와주면 어떡해. 나 이제 30인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다. 10년 넘게 붙던 적금을 해지했다. 보험도 해약했다. 가게에 있던 냉장고와 제빙기까지 중고로 팔았다. 그렇게 모은 돈을 유진에게 건넸다. 엄마 고마워.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유진은 환하게 웃었다. 애수는 그 웃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카페는 대학가 골목에 문을 열었다. 처음 2달은 괜찮았다. 유진은 가끔 사진을 보내며 자랑했다. 엄마, 오늘 손님 진짜 많았어. 하지만 석 달째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엄마, 카페 적자야. 재료비랑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 그럼 어쩌려고? 조금만 더 도와줘. 200만 원만. 우리가 버틸 수 있어. 애수는 그 돈도 보냈다. 그 다음 달에도 전화가 왔다. 엄마 미안한데 말은 미안하다로 시작했지만 끝은 늘 같았다. 돈. 반년이 지나자 애순의 통장은 바닥났다. 분식집 매출도 줄어들었다. 손님이 떠나가고 재료를 살 돈조차 빠듯해졌다. 어느 날 애순은 용기를 내 말했다. 유진아, 엄마도 이제 힘들어. 가게가 어려워서.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딸 인생 책임져야 하는 거 아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전화 너머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애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후로 유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익십으로 남았다. 애수는 혼자였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허리 통증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 어느 날 새벽 가게에서 쓰러졌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땐 이틀이 지나 있었다. 보호자분 연락처가 없으시네요. 간호사의 말에 애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퇴원 후 그녀는 분식집 문을 닫았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빈 가게 앞에 서서 애수는 멍하니 간판을 올려다봤다. 20년 넘게 지켜온 이곳. 이제 끝이었다. 겨울바람이 매서운 날이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웅크리고 앉은 채 의식을 잃은 애순을 발견한 건 사회복지사 강민석이었다. 그는 서둘러 119를 불렀다. 병원에서 깨어난 애순은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다. 민석은 침상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없어요. 가족이 안 계세요? 애수는 고개를 저었다. 민석은 며칠간 그녀 곁을 지키며 조금씩 이야기를 들었다. 딸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는 것. 그런데 이젠 연락도 닿지 않는다는 것. 민석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혹시 최근에 대출 독촉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가 받은 건 아닌데 자꾸 제 이름으로 연락이 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끊었는데. 민석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그는 신용정 보조회를 도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애순 명의로 된 대출이 무려 5건. 총 4천만 원이 넘었다. 어르신, 이거 어르신이 받으신 거 아니시죠? 네, 저는 대출 같은 거 받은 적 없어요. 민석은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 그 계좌의 명의인은 김유진이었다. 애순의 딸이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선 범죄에 가깝습니다. 민석은 무료법률 구조단에 연락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단호하게 말했다. 명의도용입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애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제 딸인데. 어르신, 이대로 두시면 어르신이 평생 그 빚을 지게 됩니다. 결국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유진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고 변호사는 채무부인 소송을 준비했다. 유진은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도착하자 급히 연락을 해왔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나 고소하려고. 유진아,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그건 엄마도 동의한 거잖아. 가족끼리 이럴 거야? 유진은 책임을 회피했다. 남자친구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대출 신청서의 서명은 위조됐고 IP 주소는 유진의 카페였다. 법원은 애순의 손을 들어줬다. 채무는 무효가 됐고 유진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민석은 애순을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했다. 몇 달 후 작지만 따뜻한 방을 배정받았다. 이사를 마친 날 애순은 창문을 열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석 씨 고마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어르신 인생 사세요. 어르신 것으로요. 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겨울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다. 봄이 왔다. 공공임대주택 뒤편에는 작은 공터가 있었다. 애수는 그곳에 텃밭을 만들기로 했다. 민석이 삽과 모종을 사다 줬고 이웃 할머니가 씨앗을 나눠줬다. 상추는 금방 자라요. 토마토는 좀 기다려야 하고. 애수는 오랜만에 흙을 만졌다. 거칠고 갈라진 손끝에 흙이 묻었다. 어린 시절 어촌 마을에서 만지던 그 촉감이었다. 손가락 관절은 여전히 아팠지만 모종을 심는 손길은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며칠 후 작은 싹이 돋아났다. 애수는 매일 아침 물을 주러 나갔다. 상추 잎이 펼쳐지고 토마토 줄기가 올라오는 걸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잘 자라네. 참 잘 자라. 민석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다. 어느 날 그는 고추 모종을 들고 왔다. 어머니, 이거 심으면 여름에 고추 드실 수 있어요. 민석 씨, 자꾸 이러면 어떡해.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애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젊은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했다. 여름이 되자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다. 애수는 따서 바구니에 담았다. 민석이 왔을 때 건네줬다. 이거 가져가. 직접 키운 거야. 민석은 환하게 웃었다. 와, 진짜 예쁘다. 잘 먹을게요. 그는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다. 달아요. 애순도 웃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물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애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텃밭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있잖아, 오랫동안 나는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 딸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 근데 이제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없었어.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거지.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늦었지만. 어머니, 하나도 안 늦었어요. 애수는 그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러고 싶네. 정말 그러고 싶어. 유진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처음엔 휴대폰을 볼 때마다 기대했지만 이젠 아니었다. 애수는 더 이상 회한에 묶여있지 않았다. 딸의 선택은 딸의 몫이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했다. 어느 날 아침 애수는 텃밭에 앉아 상추를 땄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건 이제 상처가 아니라 새싹이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조용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오늘은 뭘 심을까? 애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진짜였다.